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63가지 심리실험 이케가야 유지. 이 책은 도쿄대 약학대학 교수이자 뇌과학자인 이케가야 유지의 책으로 정신의학, 뇌과학, 사회심리학, 행동경제학 등 다양한 심리실험을 다루고 있다. 눈은 마음의 창. 우리가 눈매라고 부르는 눈 주위의 상태는 나의 감정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려고 할 때 중요한 단서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 눈 주위는 눈둘레근이라는 이름을 가진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제대로근이 관장한다. 어떤 사람이 필사적으로 억지 웃음을 지어도 눈이 웃고 있지 않다고 느끼거나 차가운 눈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도 그래서다. 우리 눈은 수많은 정보를 내보낸다. 그런데 우리는 눈동자가 내보내는 정보를 까맣게 잊고 사는 경향이 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동공지름이다. 유럽인 중에는 홍채가 푸른 사람이 적지 않다. 눈동자가 푸른 사람은 동공지름이 커서 상대적으로 잘 보인다. 검정색이나 갈색 동공이 일반적인 아시아인들 사이에서도 동공지름은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동공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하고 나선 이는 재미있게도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는 일이 일상인 안과 전문이나 세계적 권위를 가진 안과학 박사가 아니라 심리학자였다.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자 폴트 헤스 교수가 바로 그다. 1950년대에 이미 헤스 교수는 동공지름 측정 장치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그 장치를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실험했다. 그는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참여자가 좋아하는 대상을 보여주면 순간적으로 동공이 확장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그는 후속 연구에서 암산할 때도 동공이 커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람이 암산 등을 하느라 정신을 집중하려고 애쓸 때 발휘되는 주의력과 집중력이 동공에 오롯이 투영된다는 것이다. 헤스 교수는 실험을 통해 실제로 계산이 까다로워질수록 동공 확장률이 증가하는 사실도 알아냈다. 이후 헤스 교수의 동공 관련 실험에 자극받은 하버드 대학교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도전장을 던졌다. 카너먼 교수가 이끄는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피실험자에게 여러 자리 숫자를 들려주고 2초 후 암기하게 하는 단기 기억 실험을 했다. 실험 결과 그들은 기억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동안 지속해서 동공이 확장해 있는 반면 정답을 말한 뒤에는 동공이 원래 크기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들은 외워야 하는 숫자의 자릿수가 길어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동공이 확장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 도너 크나펜 교수 연구팀은 뭔가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고심 중인 사람의 동공지름을 측정해 그 결과를 미국 과학원 회보에 실었다. 그들은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에 줄무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간단한 실험만으로 대답하기 2초 전 피실험자의 동공이 눈에 띄게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흥미롭게도 피실험자가 줄무늬가 있다고 대답할 때가 줄무늬가 없다고 대답할 때보다 동공이 훨씬 커졌다. 이는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답변이 아닌 긍정적인 대답을 하려고 적절한 말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 동공이 더 크고 빛나 보인다는 의미다. 동공이 왜 커지는지 설명은 없다. 미끼 상품.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 된 에리얼리 교수 연구팀은 미끼 효과를 교묘하게 이용한 판매 실험을 했다. 연구팀의 실험은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에게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를 정기 구독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인터넷과 인쇄 매체 두 종류 중 하나의 구독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인터넷 $59, 종이 잡지 $125, 종이 잡지 플러스 인터넷 $125. 연구팀은 위와 같이 구독 방식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했다. 그러자 84%의 학생이 종이 잡지와 인터넷을 동시에 구독하는 3번 방식을 선택했다. 누가 봐도 3번이 꼭 먹고 알먹는 일거 양득의 소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어진 실험에서 연구팀은 선택지에 변화를 주었다. 인터넷 $59, 종이 잡지 플러스 인터넷 $125. 위와 같이 선택지를 두 가지로 줄인 것이다. 그러자 동시 구독을 선택하는 학생 비율이 32%로 뚝 떨어졌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벌써 감을 잡았을 것이다. 종이 잡지만 돈 $125에 판매하는 선택지는 미끼 상품이었던 셈이다. 인간의 선택은 뜻밖에도 논리보다 감정에 더 크게 영향받는다. 누구나 자기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에게 관대하고 과대평가하는 사람. 독일 쾰른 대학교 호프만 교수의 연구팀은 18세부터 68세 사이의 사람들 중에서 1252명의 남녀 실험 참여자를 모집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 동안 무작위로 5회 참여자들의 스마트폰에 신호를 보내기 직전 1시간 동안 자신이 저질렀거나 목격한 도덕적 행동과 비도덕적 행동을 모두 적고 간략히 평가하게 했다.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시간 동안 직접 했던 모든 도덕적, 비도덕적 행동은 물론이고 그런 일들에 휘말리거나 관여하게 된 사례,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도덕적, 비도덕적 일들을 보고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연구팀은 이렇게 실험 참여자들의 평소 생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해석함으로써 그들의 일상적 도덕 실태에 접근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참여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도덕성을 문제 삼을 만한 행동을 직접 했거나 관여했거나 혹은 목격했다는 보고가 전체 응답의 29%에 달했다. 이는 연구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다. 연구팀은 더욱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배제하고 자신이 직접 한 행동의 횟수만 적도록 하자 선행 수치가 악행 수치보다 2배나 더 많이 나온 것이다. 자신이 목격한 타인의 행동을 적도록 한 항목에서는 선행과 악행이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자신의 행동을 기록하고 평가하도록 한 항목에서 선행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많이 나온 셈이다. 재미있는 결과는 또 있다. 실험 참여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타인에게 들은 사례 중 악행이 선행보다 2배 정도 더 많다는 결론을 얻었다. 즉, 연구팀은 나쁜 소문이 좋은 소문보다 2배 더 빨리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명확히 증명해낸 셈이다. 호프만 교수의 도덕적, 비도덕적 행동평가 실험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타인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고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며 자칫 이기적으로 변하기 쉬운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 선택의 가짓수의 문제. 선택지의 가짓수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가 있다. 컬럼비아 대학교 시나 아이엔가 교수 연구팀의 실험이다. 실험은 잼을 시식하고 판매하는 특설 부스에서 이루어졌다. 연구팀은 부스에 다양한 종류의 잼을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가짓수를 바꾸어가며 고객의 반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했다. 연구팀은 2가지 변수를 마련했다. 그들은 6가지 종류의 잼을 판매하는 상황과 24가지 종류의 잼을 판매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두 상황의 차이를 비교했다. 부스 앞을 지나가는 손님이 발길을 멈추는 확률은 예상대로 가짓수가 많은 부스 쪽이 높았다. 알록달록한 색색의 잼이 옹기종기 늘어서 있으면 아무래도 눈길을 끌기 쉽기 때문이다. 24종류의 잼을 진열한 부스에는 60%의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관심을 보였으나 6종류의 잼만 진열된 부스에는 상품에 눈길을 주는 확률이 40% 수준에 머물렀다. 그런데 실제 상품을 구매하는 확률을 살펴보니 앞의 결과와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즉 24종류의 잼을 갖춘 부스에서는 발길을 멈춘 손님의 3%만 잼을 구매한 반면 6종류의 잼을 갖춘 부스에서는 30%나 되는 손님이 지갑을 열고 잼을 구매했다. 연구팀은 이 실험을 통해 사람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택 항목이 허용량을 초과하면 선택 장애를 일으키고 결국 구매 의욕도 꺾인다. 게다가 종류가 적은 부스에서 상품을 구매한 손님의 만족도도 높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러한 현상은 쇼핑 이외의 상황에서도 발생한다. 선택할 항목이 많으면 선택의 어려움으로 참여율은 떨어진다. 참을수록 줄어드는 인내심.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의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의 연구팀은 실험 참여자에게 6분 동안 코미디를 보여주고 손으로 쥐어서 측정하는 악력기를 힘껏 눌러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다음 얼마나 오래 힘을 줄 수 있는지를 측정했다. 실험은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연구팀은 첫 번째 그룹에 코미디를 보여주고 마음껏 웃게 했다. 두 번째 그룹에는 배꼽이 빠지게 웃긴 코미디를 보더라도 절대 웃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둘 중 어느 그룹이 인내심을 발휘해 악력기를 좀 더 오래 눌렀을까? 정답은 실컷 웃은 그룹이다. 놀랍게도 웃음을 참은 그룹은 힘을 주는 시간이 20%나 줄어들었다. 연구팀은 추가 실험을 진행했다. 웃음을 참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눈앞에 놓인 초콜릿을 먹지 않고 참아야 하는 상황을 설정한 것이다. 그러자 악력기를 누르는 시간이 더욱 줄어들었다. 즉, 무언가를 무조건 참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일에 대한 인내력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근력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만큼 근육이 피로해지듯 정신력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소모된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다음에는 의욕이나 인내력, 때로는 도덕심마저 줄어든다. 이것을 자아소모라고 부른다. 자아소모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아침 일찍부터 몰아쳐서 일하다 보면 오후에는 피로가 쌓이게 마련이다. 하버드 대학교 메리엄 쿠차키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정교한 게임을 통해 거짓말하는 횟수를 측정했다. 그러자 오전보다 오후에 거짓말하는 빈도가 20%나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자아소모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다행스럽게도 자아소모를 극복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바로 포도당 보충이다. 우리 뇌는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사용한다.
얼마 전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재미있는 논문 한 편이 실렸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부시먼 교수팀은 혈당치와 짜증 정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이 실험을 통해 혈당치가 낮을수록 더 쉽게 짜증과 화를 터뜨린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실제로 포도당을 보충하자 자제심은 놀라울 정도로 쉽게 회복되었다. 멍 때리기가 학습에 좋을까? 영국 해리엇 와트 대학교 듀어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실험 참여자 70명에게 단어를 암기하라는 과제를 내주었다. 그들은 모니터에 햇빛, 역, 전문가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 15개를 표시했다. 표시 시간은 각 단어당 1초. 15분 후 그중 몇 개의 단어를 기억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다. 연구팀은 참여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자 다른 방식으로 15분을 보내게 했다. 첫 번째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방 안에 불을 끄고 휴대전화와 신문, 잡지 등 소일거리를 모두 금지했다. 반면 두 번째 그룹은 특정 작업을 하며 시간을 보내게 했다. 두 번째 그룹 참여자들은 연구팀이 미리 준비한 틀린 그림 찾기를 하며 15분을 보냈다. 결과는 놀라웠다. 멍하니 시간을 보낸 그룹은 평균 70% 수준으로 단어를 기억한 반면 특정 작업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낸 그룹은 평균 55% 이하의 정답률을 보였다. 일주일 뒤 다시 암기한 단어를 확인하게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멍하니 시간을 보낸 그룹은 여전히 50% 수준의 단어를 기억했지만 특정 작업을 하며 시간을 보낸 그룹의 정답률은 30%를 밑돌았다. 즉, 멍하니 있는 시간은 게으름을 피우며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직전에 습득한 정보를 확실한 기억으로 정착시키는 중요한 두뇌 활동 시간인 셈이다. 이것은 61세부터 87세까지의 고령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지만 청년부터 고령자까지 폭넓게 관찰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라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커피를 이용한 학습 향상. 커피 성분 중 하나인 카페인의 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마이클 야사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다. 카페인은 고정 과정을 촉진한다. 실제로 공부한 후 카페인을 섭취하면 공부하는 동안 외운 지식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커피는 졸음을 쫓으려고 공부하기 전 마시는 음료라는 인상이 강하지만 공부한 후 마시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기억과 걸음의 관계. 산책은 마음 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 게다가 최근 산책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속속 밝혀지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클레이먼 교수 연구팀의 실험이 대표적이다. 연구팀은 이 실험을 논문으로 정리하여 미국 과학원 회보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55에서 80세 남녀 60명에게 하루 40분 동안 주 3회 산책하게 한 다음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사했다. 그로부터 반년 후 산책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해마 크기가 평균 2% 남짓 확대되었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마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일수록 기억력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었다. 산책으로 체내의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 분비량이 증가하는데 이 물질이 기억력 증강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한다. 수분과 기억력의 관계. 수분은 우리 몸 전체 무게의 60에서 70%를 차지한다. 그중 3%만 상실해도 두통이나 구역질, 식욕 저하 등의 위험 증상이 나타난다.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 암스트롱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대표적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수분 손실이 몸무게의 1% 이하라도 기억력 저하나 인지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영국 이스트 런던 대학교 에드먼드 교수 연구팀이 수분 보충과 뇌 기능의 상관관계를 심층 조사했다. 그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58명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읽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인지 능력을 시험했다. 20분 전에 약 250ml의 물을 마신 학생은 점수가 약 10% 상승했다. 특히 어려운 문제의 정답률이 높았다는 부분이 매우 흥미롭다. 우리 몸의 약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간, 아니 모든 생물의 몸에서 수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요소인지 실감이 난다. 고통과 고독 중 무엇을 선택할까? 사이언스에 발표된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윌슨 교수 연구팀의 논문이다. 연구팀은 605명의 참여자를 모집해 작은 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게 했다. 방은 텅 비어있고 아무 장식도 없다. 물론 책과 필기도구, 휴대전화기 반입도 모두 금지된다. 6분에서 15분이 지난 뒤 연구팀은 방에서 나온 실험 참여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험이 어땠는지 물었다. 일도 공부도 하지 않고 빈둥대기만 해도 참여비가 나오니 이게 웬 떡이냐 싶겠지만 참여자들의 감상은 달랐다.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 고통스러웠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거다. 이 실험은 18세부터 77세까지 남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한데 재미있게도 나이나 성별과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자극이 전혀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 사람은 어느 정도로 불쾌감을 느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구팀은 방에 전기 충격 장치를 설치했다. 이 장치는 버튼을 누르면 발목에 찌릿찌릿 전기가 흐른다. 참여자들에게 전기 충격으로 느끼는 불쾌감과 따분해서 생기는 불쾌감을 비교해달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아무것도 없는 방에 다시 15분을 들어가 있게 하자 34%의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전기 충격기 버튼을 눌렀다. 따분함의 고통이 전기 충격이 주는 불쾌감을 능가했던 거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고통스러운 사건이라도 겪는 게 차라리 낫다는 심정이 들었던 모양이다. 톡소플라스마의 계략. 톡소플라스마 또는 톡소포자충이라는 원충이 있는데 이것은 기생충의 일종이다. 톡소플라스마는 사람이나 가축 등의 포유류에 기생하며 감염을 일으킨다. 톡소플라스마 감염 부위는 주로 근육과 뇌다. 이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즉, 뇌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더욱 충격적인 발견은 조현병 환자에서 톡소플라스마 항체 검출률이 높다는 사실이다.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태아기 때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모자 감염으로 뇌 발달에 영향을 주어 조현병 발현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톡소플라스마 증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이다. 유성생식은 만만치 않은 난관을 뚫어야 하고 탄탄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오로지 고양이 몸속에서만 유성생식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톡소플라스마의 진정한 숙주는 고양이다. 다시 말해 톡소플라스마는 어떻게든 고양이 몸속으로 숨어 들어가 번식해야 한다. 톡소플라스마는 고양이 몸속에 잠입한다는 일생일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쥐의 뇌와 근육에 감염되는 기묘한 전략을 취한다. 살펴본 것처럼 흥미로운 내용들의 63개의 실험들을 소개하고 있다.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책이다.